제가 고용노동부 장관 때 이 고령자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령자가 도대체 몇 살부터 고령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55세라는 거예요.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이 돼 있대요. 그러니까 당시에 제가 55세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령자냐? 우리 직원들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좀 이 법을 좀 개정해서라도 우리가 고령자의 기준을 좀 바꾸자. 과거 60세 때 평균 연령, 수명 60세 때 정해놓은 기준으로는 맞지 않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많은 고민하면서 이 50대, 60대가 이제 더 이상 실버 세대가 아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량들을 사회를 위해서 써야 되겠다 해서 이 골드 플랜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최근에 고령자 대책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그 기업에 대한 이 정년 연장을 법으로 좀 강제하자 하는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저는 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선 당해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또 그 이하의 젊은 세대들에게는 또 일자리에 상당한 또 부담을 주는 것이 이 사실입니다. 또 30, 40대 그 전문 인력들이 좀 유연하게 이런 직장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탄력성이 대단히 떨어진다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이제 55세에서 한 70세까지를 장년 세대로 규정을 할 때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60 이 평균 연령의 기준으로 해서 길어야 30년 직장 생활을 하는 제도였습니다. 25년에서 30년. 그게 이제 인생의 한 반 정도 일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평균 연령 80세가 넘어가는데 그 제도를 그냥 유지하고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55세에서 70세 의 장년 세대가 우리 더 좀 일할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을 바꾸자 하는 것이 이 골드 플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장년 세대는 일솜씨나 경륜이나 인적 네트워크 면에서 최고의 이 완숙한 이런 그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회를 위해서 의미 있도록 쓰도록 만들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년 세대가 은퇴 후에 제2의 인생을 살도록 하는 일종의 골드 플랜, 이 제2의 직장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상당히 연구를 했는데 우선 공공부문 출신의 다양한 전문가들 그리고 민간 부문의 다양한 현장 전문가 및 이 숙련 기술이 있던 없던 많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사회를 위해서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하자는 거죠. 구체적으로 사회적 기업이나 여기에 대한 지원센터 그리고 이 교육 부문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이제 방과 후의 학습 그리고 이 인성지도 안전에 대한 등하굣길 안전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이제 복지 이 담당도 필요합니다. 독거노인이라든가 소년소녀 가장 다문화 또 세터민들 이분들의 경우는 행정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도와줘야 이분들이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기왕에 지원될 복지 지원 제도를 이런 분들을 통해서 지원함으로 해서 결국 이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에서 우리가 많은 은퇴한 전문가들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그러나 실제로는 고용하지 못하는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지원 전문센터 이런 좀 그 자문센터를 좀 만들어서 이분들이 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경영 컨설팅이나 멘토링을 좀 하고 중소기업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 실비를 지급하게 되면 바로 대기업의 이 지원을 통한 이런 지원센터에서 결국 중소기업들이 평소에 접하지 못하는 많은 인력들이 도움을 받음으로 해서 서로 성장하는 그래서 이 은퇴한 인력들도 보람있게 일할 수 있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말 그대로의 중소기업 대기업의 상생 모델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는 지금 그 50대, 60대, 70대까지의 이 인력들이 굉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솜씨,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경험, 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사회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면 바로 이 자원이, 이 인적 자원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선진화시키는데 굉장히 실질적이고도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 이분들과 함께 제가 대한민국 선진화를 이끌고 가겠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확한 시간 5분에 끝내주신 우리 임태희 후보님 정책발표 잘 들었고요.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임태희 후보님 정책에 대한 또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이번에 윤석명 씨께서 먼저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예. 고용노동부 수장하신 저 경험답게 굉장히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2017년, 18년쯤 되면 노동 공급에 비해 노동 수요가 더 많아질 걸로 예측이 됩니다. 지금처럼 청년 실업이 만연돼 있고 중고령자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전혀 상상이 안 되는 일이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실을 임 후보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또 알고 계시다면 어떤 또 대책을 갖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그 말씀하신 내용, 우리나라 인구 구조상 지금 이 젊은이들하고 인구가 줄지 않습니까? 출산율 저하에 따라서. 그런 이제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틀의 분석은 지금의 생산 가능 인력, 그거를 흔히 55세 이제 정년하는, 그래서 대개 한 60세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산업 현장에 투입이 안 되는 걸 전제로 그런 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어도 80인생이면 지금 50세는 과거 같으면 사실 40대도 안 되는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한 70세까지 일해서 80을 평균 우리 수명으로 보면 적어도 절반 이상은 일하도록 하자 하면 그만큼 노동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춤형 인력이 사회 서비스, 교육 서비스, 복지 서비스, 또 우리 그 공동체가 보다 더 좀 편안하고 넉넉하고 이렇게 좀 푸근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이 어르신들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걸 정부가 지원하자는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준모 씨를 빼먹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로 제가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임대 후보님, 제가 듣기로는 후보님 공약 중에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라는 공약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게 뉴스에 어느 아파트 경비원 최저임금을 올렸더니 해고를 시켰다. 그렇다면은 나이 든 사람 입장에서는 임금이 조금 적더라도 어떤 일정한 일자리, 안정적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예, 지금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항상 야기되는 문제가 지금 지적하신 그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4,580원 현재 최저임금을 2배까지 올리면 88만원 세대가 150만원 세대가 된다 하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우리 젊은이들이 가서 일을 하는데 또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급을 안 하는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장관 때도 현장을 가보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말 최저임금에 대해서 엄격하게 지키도록 하고 그 수준도 올리자 하는 이제 공약이고요. 그렇게 해야 결국은 생활이 자립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자영업자나 영세한 이런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역시 최저임금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이런 직장이 많이 있어서 최저임금을 올리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불가피합니다.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를 활용해서 지금 현재는 120만 원 조금 넘는 것까지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확실하게 이 적용 대상으로 해서 소득세로 환급해주는 방법으로 최저임금 소득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질문 김순옥 씨 부탁드립니다. 네, 50대 주요 고민 중에 또 하나가 자녀들의 결혼 비용이거든요. 저도 큰딸을 하나 출가를 시켰는데 다행스럽게도 사돈댁의 배려로 예단은 생략하고 혼수는 최소화해서 잘 치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더 시켜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이모부님께서도 두 따님을 출가시켰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결혼 비용은 어느 정도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딸이다 보니까 제가 결혼시키면서 보니까 역시 집 문제 때문에 신랑 측 부담이 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우선 혼례 비용 자체는 양가의 작은 딸 같은 경우는 70명씩 해가지고 아주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그래서 식장 비용이 굉장히 절약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보내는 거는 시부모님 옷 한 벌씩은 해드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전자제품이라는 가재도구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총 비용이 얼마 들었냐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제 한 2천만 원 좀 넘고 3천만 원은 안 되는 정도 비용을 쓴 것으로 제가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 남자 측은 제가 보니까 우선 집 전세금이나 이런 부담 때문에 그보다 훨씬 많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야, 임태희 후보님은 어떻게 그 결혼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그것까지도 꼼꼼하게 체크해요. 저 같으면은 축의금이 얼마나 들었는지 이것만 관심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축의금을 받질 않아서. 네. 그 왜냐하면 그 없는 살림에 어떻든 해야 되니까 얼마 드는지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를 네. 챙겨봤었어야 됐거든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임태희 후보께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십시오. 예, 저기 맨 뒤쪽에 제일 먼저 손 드신 분 계시네요. 임태희 후보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강인덕입니다. 하우스4란 말을 알고 계시는요? 하우스4는 50대에 지금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MB 정부 들어 50대에 대한 하우스4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상 현 정부는 여당도 그렇고 그러한 대책에 대해서 전혀 내놓고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특히나 청와대 실장을 역임하신 분으로서 그 대책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하여튼 집값은 지금 너무 높으니까 좀 내려가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 기조는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이제 너무 빨리 내려가면 지금 은행도 힘들어지고 모처럼 집을 준비하신 분들이 이제 어려워지게 되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대략 한 3가지 정도 이 방법을 정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우선 주택자금을 모처럼 대출 받아 있는데 대출 만기가 도래하거나 금리 부담 때문에 집은 있지만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 분들이 좀 편안하게 이 주택자금을 갚아 나갈 수 있도록 3% 지금은 한 4.7% 정도 되거든요. 3%를 좀 낮추고 이 상환기일도 지금 한 10년 남짓 이렇게 돼 있는데 한 12년 정도 돼 있는데 이걸 한 20년 정도로 장기화하면 조금 집을 가지고도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이걸 좀 갚아나갈 수 있다 하는 정책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했던 정책인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장기 영모기지론인데 자기 집을 맡겨놓고 거기에서 이제 현금을 타서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생을 마감할 때는 이제 그거를 처분을 하고 이제 정산하는 이런 형태인데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주택 이 금융기관들이 장기 자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뭔가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이 주택이 대개 자기 돈이 있고 대출을 받아 했는데 분양받을 때보다 가격이 떨어져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어려운데 그 경우에 이거를 좀 공공부문에서 사준다 이거예요. 사서 살고 있는 사람한테 다시 임대를 주는 겁니다. 임대를 주고 일정 기간 후에 만약에 이분이 내가 내 집을 다시 사고 싶다. 이제 사업도 제대로 회복되고 소득도 생겨서 사고 싶다 그러면 이분한테 다시 팔 수 있는 이제 매수 청구권을 우선 주는 거죠. 이게 아주 전문 용어는 세일 앤 리스백이라고 그러는데 집을 팔고 임대를 하고 나중에 자기가 여력이 생기면 그 집을 다시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의 이런 고통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자금은 지금 현재 각종 연기금들이 해외 투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중에서 저희가 이건 공공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돌렸을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만드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 임태희 후보님부터 한번 몇 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좀 인상은 잘 안 보이고 색깔은 보이는데요. 예. 연두색 입으신 남자분 있으시죠? 조금 멀어서 잘 안 보이고 제가 보기에는 4번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조금 얼굴에 좀 심술이 있어 보이는데요. 아, 그래요? 괜찮으시겠습니까? 4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바꾸시지 않고 그대로 4번 영상 선택하셨습니다. 저는 제 와이프를 만났을 때가 가장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후보님 인생 중 최고의 순간과 최악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네, 최고의 순간과 최악의 순간. 네, 다분히 가정의 평화를 위한 발언이시라는 거 조금 표시가 나는 것 같은데요. 어떤 순간이 기억이 나십니까? 우선 최악의 순간부터 네. 말씀드리면요. 제가 98년, 99년도에 이제 공무원으로 IMF 직후에 청와대 경제비서실에 근무를 했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이제 IMF에서 정해주는 대로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할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은행 5개, 그 다음에 그 보험사, 증권사 이런 거를 뭐 무수하게 많이 문 닫게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담당을 했어요. 네. 근데 그 해 추석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그 당시에 그 근무 인원이 24만 명 정도 됐어요. 24만 명. 근데 약 한 3분의 1을 정리해고를 해야 된다. 네. 그렇지 않으면 IMF에서 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우리나라 평가를 나쁘게 할 때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걸 제가 청와대에서 하면서 한 8만여 명을 결국은 해고가 된 거죠. 아마 그분들 중에 여기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뒤에 참 마음이 아파서 제가 공무원을 정말 못할 짓을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제가 정치에 들어오게 된 것도 아마 그게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뒤로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거를 이렇게 그 뒤로 봤는데 상당히 이 가슴 아픈 그런 경우도 많이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제일 좋았던 거는 저는 역시 제가 지금은 뭐 개발돼서 아주 전국 최고 좋은 데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만 판교가 제 고향입니다. 판교에 제가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제 전기가 안 들어와서 한 6km를 이제 걸어서 통학을 했는데 고등학교로 서울로 가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저희 학교에 제가 18회 졸업생인데 저희 앞에 한 4-5명도 안 됐습니다. 서울로 진학한 사람이. 네. 근데 저 참 서울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서울에 경동고등학교 시험을 1차 떨어지고 2차를 봤는데 당연히 뭐 안 되겠지 하고 와서 봤는데 됐더라고요, 이게. 네. 저는 그 기억이 지금도 아마 제가 여러 가지 원동력을 그때 일종의 그 에너지가 네. 주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가 정말 기뻤습니다. 네. 자, 최악의 순간, 최고의 순간. 네. 다음 우리 인태희 후보의 또 1분 메시지 듣겠습니다. 예, 여기 앉아서 하겠습니다. 서서 할까요? 여기 잘 보이게 앞쪽으로 나오셔서. 이렇게 할까요? 예. 좀 서왔으면 되겠습니다. 예, 50대의 우리 사회 이 실버 세대라고 해서 은퇴하는 거는 참 너무 아깝고 억울합니다. 이 50대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에 대한 솜씨, 또 이 경험, 또 거기에 풍부한 이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자원을 국가에서 소용없다고, 국가에서 더 이상 쓸모없다고 그래가지고 이 팽개치지는 이 현실을 바꾸지 않으면 전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열기 어렵다고 봅니다. 바로 이분들이 축적한 이 소중한 자산을 제대로 쓰면 우리나라는 전 제대로 이 선진국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분들의 이 여러 가지 장점들을 우리 사회는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교육 분야에서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중요한 이런 노하우를 알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제가 바로 50대들이 지금 그대로 자칫 사장되기 쉬운 이 부분을 꼭 쓰도록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50대 여러분들 힘내서 정말 이 사회 이끌고 나가도록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